네, 기록 시작합니다. 오건영. 네, 이번에 오건영은 그 세 개가 있었는데, 제가 게으름을 피는 동안,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시퍼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 글을 옮겨 적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3월 17일 내용의 주제랑 핵심 내용하고 추가 자료까지 설명을 드리고 각자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월 17일자 에세이의 주제는 IOER에 대한 0.1%의 금리를 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IOER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앞단에서 오건영 씨가 해주고 있는데 시중은행이 무조건 예금의 10%를 법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을 예치를 할 때는 그 이상만큼을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페드가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는 0.1%만큼의 이자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할 때 장기 국채를 마음껏 사들인다고 하는데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때 페드가 정한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통제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셨어요. 근데 이제 페드가 0.1%의 이자를 주게 된다면 굳이 시중에 이제 과도하게 돈이 풀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0.1% 이자를 주게 되니까 시중은행들이 굳이 대출을 해주지 않고 중앙은행 초과지급 준비금 통장에 돈을 넣어버리면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최근에 초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수시로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페드가 0.1%인 IOER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시중금리가 IOER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수시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0.1%만큼의 이자가 안전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중은행만 IOER을 받을 수가 있대요. 이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주체가 은행뿐만이 아니라 GSE도 있고 MMF도 있는데 시중은행만 IOER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GSE랑 MMF가 공급하는 자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이 둘의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수시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왜 IOER에 대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럼 인상을 하냐면 이걸 인상한다고 해서 GSE랑 MMF를 막을 수는 없지만 0.1%보다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이제 시중은행이 아낌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알아본 게 저는 이제 GSE랑 MMF를 잘 몰라서 좀 적어봤는데 약간 GSE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공사 같은 그런 개념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는 이런 기관이랑 비슷한 거고 대중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지는 않지만 3자 대출을 보장하고 2차 시장에서 대출을 구매를 해서 유동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 MMF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금융 상품이래요. 그래서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17일 에세이에 대한 핵심 내용하고 추가 자료는 이러한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우리 그래? 나 짧게 얘기할게. 네. 그 MMF가 저희 처음에 공부할 때 MMF 자금 이거 굉장히 크다고 포션이 크다고 미국에서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래서 이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GSE랑 MMF랑 하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자체가 좀 논리적인 것 같기는 해.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니까. 투자 의견은 뭐죠? 불당님? 여기서의 어떤 투자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스토리를 계속 그냥 그 뒤에 백 이슈 같은 것들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사실 이거 어쨌든 금리 관련된 얘기의 어떤 연장선상이니까 그 기조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랑 뭔가 스토리가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 저는 결국 지금 페드의 이거 목적이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통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신뢰도로 신용도로 갖기 위해서. 그래 자기 말에 무게가 실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으로 시장들이 과민 반응한 거죠. 긴축 정책 다시 안 한다고 하더니 하나? 결국 페드의 이 딜레마에 약간 빠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큰 딜레마는 아닌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큰 딜레마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분명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3월 FOMC에서 물론 안 하긴 했어요. 인상 안 하긴 했는데 인상을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대한 통제력을 시장에 보일 수 있죠. 근데 부작용으로 시장이 이제 위험을 느껴서 만약 시장 금리가 팍팍 오르게 된다면은 왜냐면 그 대출하는 데서 대출 공급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니까요. 그 테이퍼링을 하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보니까 페드가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다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또 과도하게 지금은 관망할 뿐이지 이게 실물 경기에 장기 금리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단기 금리는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어쨌든 그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또 후속 대책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장기 금리가 그건 또 막아줄 거라고 봐요. 페드가 물론 금리 개입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OER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일단 만약에 그 3월 FOMC에서 물론 안 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IOER을 상승시키면은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시장 금리가 급상승할 수도 있고 왜냐면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이다 생각하면 그러겠죠. 혹은 어쨌든 유동성 공급이 좀 감소하는 상태가 되니까 완만하게 상승은 할 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승을 한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나 뭐 이런 금이나 채권들의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이제 금리가 일단 오르긴 오르니까 약간이라도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그 밑에 이제 찾아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채권 금리겠죠? 채권 금리는 일단 오르긴 했는데 근데 환율은 잘 모르겠어. 환율은 왜 떨어졌지? 이때 3월 17일이니까 이때 네. 근데 뭐 IOE를 안 하게 했으니까 뭐 그거랑 관계없긴 한데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좀 환율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더 올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확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쵸? 이제 그래서 물론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이 그래프가 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건지 출렁거림?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환율은 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금리는 살짝 올랐고 환율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비례할 건 생각했는데 이거는 약간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네. 혹시 뭐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분명히 금리는 올랐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가 3월 18일에서 20일까지 올랐는데 여기는 그냥 내려왔다가 다시 원상태로만 왔어요. 약간 이거는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뭐 이걸 아시는 분이 약간 좀 나는 그냥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거 자체에 대한 좀 전반적인 궁금한 게 이 IOER 이거 올린 것도 이걸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마켓에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임팩트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고 또 이 국채 수익률이 환율이랑 이렇게 바로 그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환율이라는 건 정세 이런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돈의 어떤 유동성 측면에만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또 다양한 어떤 다른 요소들이 또 존재를 하니까 모쇼님 말한 대로 약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이름은 공공기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네, 네,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궁금한 것 같아. 어느 정도인지. 일단 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IOER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른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쵸? IOER 안 했어요. FOMC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되게 복잡한 결과물 산물이기 때문에 네, 그 상관관계가 1은 아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그 추가 자료에서 보면은 네, 그 제 3자 대출이랑 2차 시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GSE가 대중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3자 대출이랑 2차 시장에서 대출을 구매해서 유동성을 보장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좀 더 발제자님께서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여기까지 찾아보고 이해를 약간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제3자 대출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택담보대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헷갈렸냐면 타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데 왜 주택담보대출 얘기가 나오는지 그게 저도 좀 헷갈렸고 2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투시파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제3자 대출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전세 대출 국내에서 하면은 그쵸? 그거를 보증을 해줘요. 주택기금공사 같은 데 해주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뭐 2억 5천짜리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은행한테 빌릴 거 아니에요. 국민은행한테 빌렸다 봅시다. 2억을 갖다가 그러면은 그 기금공사에서 이제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2억 또는 2억 5천에 대해서 집주인이 안 돌려줬을 경우에는 저한테 돌려줘요. 그러면 저는 은행한테 갚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전 제3자 대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2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상품들 이런 모기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걸 다 쪼개거나 이렇게 해서 파생 상품 만들잖아요. 또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근데 그런 걸 사주는 거죠. 그런 상품을 사주고 돈을 주니까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더 도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은행들은 또 대출을 해주든가 뭐 회사채를 사고 이럴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여기 써놓은 걸 보면은 잘 예금에만 이게 한정되는 게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게 약간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그 투시팜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쇼님이랑 비슷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시장이랑 제3자 대출이랑 결국에는 똑같은 말인데 2차 시장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쇼님이 말씀하신 어떤 주택 보증 같은 거는 이제 제3자 대출이라기보다는 제가 주택 보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주택 보증은 이제 개인이랑 주택 보증 공사랑 직접 이제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3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 예를 들어서 모기지 론을 해줬으면은 그 은행의 모기지 론은 이제 여기서 개인에 대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기지론이라고 예를 들면 안 되겠다. 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금을 가지고 개인이 와서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이제 어떤 단기적인 유동성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GSE 같은 데 가서 우리 이런 예금이 있는데 이런 걸로 좀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 담보로 맡겨서 고객의 예금을 네네. CD처럼.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파생 상품의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차 시장의 그러니까 2차 시장이 좀 더 좁은 개념이 제3자 대출이라고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요약하자면은 이런 GSE들은 그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랑 거래를 하는 곳이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나 상품들을 내가 받아주는 대신에 돈을 주는 거죠. 반대로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끔 준 네, 정부. 유동성을 더 늘려주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쇼님 이거 뭐지? 화살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석입니다. 옵션 보면은 주석 작성이 있는데요. 아, 줌에서 줌에서요? 하신 거예요? 네, 음. 오, 텍스트도 할 수 있고 그 연필도 그릴 수도 있어요. 오, 마우스를 오. 선택하는 거예요? 마우스? 네, 마우스로 해서 여기 위에 보면은 우리 창 있잖아요. 뭐 네. 누구누구님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할 때 오른쪽에 옵션 보기감이 있어요. 마우스 오, 선택하는데 어디다가 마우스 클릭했는데 그럼 어디다 찍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 안 뜰 수도 있어요. 화면 이따가 저희가 아. 다른 사람이 발제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우와. 우와, 신기하다. 네, 이거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왔다 갔다. 클릭. 하시면 됩니다. 뭐지? 하하, 이런 그 밑에 음, 부분은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내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네. 많이 가서. 네. 제가 여기 주제는 안 썼는데 일단 18일자 에세이는 FOMC 핵심 내용을 리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총 4가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파월의 말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거였거든요. 핵심 내용이 첫 번째가 코로나 패닉 국면에서 도입한 특혜 중에 하나인 SLR 완화 조치 연장 여부였는데 이례적으로 패스를 했대요. 그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놔두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금리 마이너스 하락에 대한 IOER 인상 여부인데 인상 안 하고 여갈피 한도는 확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초단기 금리가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옵션이 2가지가 제기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IOER을 인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갈피 금리를 인상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IOER 인상하는 것은 가격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여갈피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수량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일단은 수량으로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익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도입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제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고 일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됐고 그거보다 이제 윗단계에 해당하는 YCC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뭐 장기 금리를 눌러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뜻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는데 2023년 이후에 페드가 그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오르지 않겠냐고 반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강력하게 이제 회복할 거고 또 실업률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면서도 실업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 뭐 둘의 상관관계가 약해진 지 오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져도 진짜로 지속 가능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SLR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고 해요. 여기서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던가 파생 상품 같이 고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같은 저위험 자산까지도 포괄을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를 해야 되지만 지난해 이제 4월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페드가 이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완화 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데 바로 그 완화 조치의 연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규제 완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 대규모 국채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다는 건데 만약에 매도량이 증가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관련된 기사를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SLR에서 그러니까 그 비중 자체가 이게 포션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 포션에 이제 국채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게 SLR 이걸 되면서 국채 포션은 아예 비중에서 차지를 하지 않고 국채는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 이게 끝나면은 국채의 비중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까지 많이 사놨던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 사실 공급량이 는 국채 시장에서 공급량이 느니까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네. 팔아야 되는 거죠. 안 사니까. 이거 좋던데요? 점도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점도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런 개념들이. 이거는 저번에 네.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요? 네. 그다음에 네, 이거 이것도 저번 거의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네, 했었죠. 네.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네. 그래서 결국 메시지가 기준금리 인상 진짜 천천히 하는 거니까 그 주요 이벤트, 그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한 게 뭐 상승이 있지 않고서야 네, 그 테이퍼링 천천히 할 거고 그 당근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블리 책에서 보니까 매도의 조건 중 매크로 이슈에 이제 페드는 상수다. 당분간 상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그래서 매크로적 글로벌 경제적 이슈가 없다면 네, 거기서 말한 뭐 좋은 자산이 저렴한 가격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한 주식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는지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는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환율도 지난번에 말한 대로 1120원에 30원대에서 네, 약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컨센서스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1160원, 70원까지는 저도 안 갈 거라고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거는 약간 그리고 뭐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변할 건 없으니까 그걸 상수로 놓고 나머지 변수들만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거 SLR이 이번 달에 어쨌든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양, 네, 그러면 엄청 변동이 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매크로 이슈가. 저는 연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연장할 것 같긴 한데 연장한다고. 내기? 아니, 3월, 그래요? 이게 언제 발표죠? 말이요.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말에 아니, 그러니까 만기니까 이 기사가 언제 기사예요? 3월 19일 11시 36분에 올라온 기사에는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한다고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정말요? 제가 공유할게요. 채팅창 한번 보시면. 진짜네. 아하. 금리 더 오르겠네요. 기다렸다 네. 사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 발제자님, 이거 시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해요. 저 이거 오늘 아침에 정리해가지고.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거는 체크, 네, 아무튼, 네, 이거 좀 큰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 링크까지 같이 넣어서 티스토리 올려주세요. 네. 오호. 아싸. 그리고 네. 3월 20일은 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거 다 빼고 주제가 뭐죠? 이거 세 개가 모두 충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월은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충족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엘 에리언과 오건영 씨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논리의 흐름인데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2% 이상 오르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페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겠다고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1번하고 3번만 봐도 지금 두 개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재정을 마구 풀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지금 국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선호하게 될 거고 상당한 자본이 중국을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파월 의장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물가가 꼭 오르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다들 이 말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향후 경기 전망이 패드의 예상대로 매우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되게 어려워 보인다라는 걸로 에세이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코멘트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방금 말한 거를 아니요 코멘트 아니요 제 코멘트요. 저기 내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지금 패드 예상대로 매우 좋아질 거라 기대되지 않나요? 이 물가가 꼭 오른다는 걸 확신하기 어려운 거지 경기는 굉장히 좋은 걸 알고 기대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 성장률 7.5%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도 2% 정도로 하는 거지. 네, 이게 확신할 수 없다는 그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기서 없었어요. 그냥 의견이었어요, 이분의. 아, 그냥 의견인 거예요? 네. 아, 왜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가는 그렇다 치고, 물가는 뭐, 모르는 거, 뭐, 파월이랑 이게 다르니까. 근데 왜 경기는 왜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 의견 아니에요. 그 오건영 씨의 의견 정리한 건데? 예? 저는 그거 못 찾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오건이 형 이걸 못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너무 내용이 많은데 잠깐. 대신에 시간이 걸리니 제 걸 짧게 할게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제 거 이번에. 네. 조금 있다가 찾고 넘어가시죠? 네, 그 코멘트 좀 물어봐도 돼요, 이거? 아니, 나중에, 방금 코멘트 해주면, 카톡창에 남겨주시면은, 아니, 또 코멘트가 안에서 있어요. 그 해결하죠? 안에서 내용에서 코멘트가 더 아, 있었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건 제가 그 인용한 거고요. 그 아까 안에 그 20일 거 본문에서 그 아까 맨 아래에 거기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요, 노란색이요. 이게 장기 금리 상승을 지금 관망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왜 인플레 기대감을 눌러주게 되는 거죠? 인플레 기대감은 그냥 경기가 성장할 것 같고 회복할 것 같으면 되는 건데 장기 금리가 상승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 미치니까 성장이 덜할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건가요?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네. 인플레 기대감을 좀 줄일 수 있다. 내릴 좀 반대, 그런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땡큐요. 제 의견을 돌아가시면 말하겠습니다. 네, 결국 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페드가 보는 건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기도 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당분간 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높아지면은 그 채권을 빌려주는 사람도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도 그 액면 이자율을 더 높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손해를 보죠. 어쨌든 당분간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은 약간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물 경기에 타격을 입힐 때까지 금리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페드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기 금리 상승으로 피해본 자산들은 좀 투자를 약간 삼가면 됐고 좀 장기 금리가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말고요. 직전입니다. 이때 직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이 쿠폰, 그런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버린 채권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많이 올랐다 이제 기준은
사실 처음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주식의 평균 시가 배당률이랑 비슷한 순간인데 이미 그 기사를 보면 넘었어요. 1.48%거든요. 네, 고정하시면 돼요, 화면은. 그래서 넘었는데 그래서 네, 조금씩 이제부터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아까 불당님이 말해준 것처럼 그게 국채가 이제 SLR 멈췄으니까 국채 물량이 많이 풀리니까 더 오르겠죠?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어쨌든 그래서 좀 지금은 기다리다가 좀 일단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사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언제냐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박세희 씨 거 보면은 이제 과거 얘기를 해줬어요. 2009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래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쭉 내렸죠. 거의 0%까지. 그리고 이제 그 위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S&P 배당 수익률인 그 당시 2.5%를 넘어서 그 이제 이 국채 금리가 3.7%까지 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현재 S&P 배당 수익률인 1.5%에 한 1% 정도를 가산해서 한 2.5%가 10년물 국채 금리의 고점 그 부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2.2%대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사다가 2.5%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수량을 매입하는 수량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좀만 내려주시면요. 근데 ETF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F나 TLH로 사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추가해서 정확히 어떤 ETF를 사면은 우리가 10년물 이런 장기 국채를 사면 좋을지 네, 제가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수료도 싸니까 국채를 지금부터 사놓으면은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더블 딥이 오거나 이러면 또 금리 내려가거든요. 페드가 개입하면은 그걸 노리고 저는 차익을 노리는 ETF를 사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